예전 방향으로 어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특별히 안 지켜도 한 20분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회를 보신 우리 김상훈 교수를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우리 김상훈 교수님은 2014년도에 그 통합진보당이 위원장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됐잖아요. 그때 이제 법무부가 정부 측 대리인으로 수행했는데, 당시 김상현 교수님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용수 교수, 동국대 그때 법학전문대학원에 우리 법대 학장이셨을 때 김상현 교수, 이 두 분의 헌법학자가 그 정부 측 참고인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통진당의 윤선을 말했는데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은 헌법적 원리로 접근했고, 저는 이제 그 통진당하고 북한하고의 그 혁명우선을 활동우선을 비교해서 이 통진당이 연수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김삼 교수님하고 장영수 교수님 저 셋이 나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위원장당으로 만사시켰죠. 그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김상민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반가웠고요. 미처 우리 8호 프로 대표이신 한명 대표님 소개 못했는데 보니까 신원 전 파키스탄 대사님이 좀 참석하셨고요. 저 뒤에 또 219 국가정보학회 회장님도 참석하셨네요.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 초부터 이제 제주 간첩당, 희극들 희이죠. 창원 간첩당, 자주통일 민중전이, 그리고 민노총 침투 간첩당, 또 전북 간첩망, 이런 간첩망들이 속속이 지금 이제 적발돼서 사법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다른 그 외국의 사례보다도 명백한 간첩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간첩죄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북망 하이러라고 전북 민중 행동 공동극 비행기 하모 씨 같은 경우는 이 간첩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원 간첩단 규모가 제일 컸는데, 이 자통 민중전이라는 창원 간첩망도 실제 간첩죄 적용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첩죄 적용이 안 됐다는 소리는 이 국가보안법상 제4조 목적성 간첩죄 적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민노총 침투 간첩망인데, 이 민노총 침투 간첩망은 아마 적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 간첩망도 이 간첩죄 적용을 했는데, 이 창원 간첩망이 간첩죄 적용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우리 그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호부형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눈앞에 간첩을 놓고 간첩을 하고 후천을 못하는 이런 세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국정원에서 그 김성인 목사라는 목사 간첩단을 적발을 했어요. 해외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하고 세 차례 만났는데, 또 자기 조직원을 동료 목사를 갖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보내가지고 18,900달러 공작권까지 수용하고 북한하고 스테가를 무력 방식으로 해서 계속 교신한 이런 간첩 활동한 그 사람도 간첩 조직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섭된 간첩들이 국내에서 기밀을 갖다가 탐지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했는데, 그게 국가 기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동네 목사가 그 김모 목사를 지칭해서 저 양반 저 간첩이다, 간첩이 우리 기독교에 있었다고 이제 막 맹공을 펼치고 유튜브에서 말했는데, 이 김모 목사가 3년 징역형을 맞추고 출소를 해가지고 바로 자기를 간첩이라고 했던 그 목사를 상대로 1억 원의 민사소송하고 형사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죄. 그래가지고 유죄가 인정됐어요. 벌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간첩을 간첩이라고 불렀다고 지금 도리어 이 지정한 사람이 전과자가 된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국가 기밀.
이게 간첩 활동을 해서 북한에 넘긴 게 국가 기밀이 아니냐 하는 분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목적을 해서 이 간첩들의 손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예를 들어 하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이 간첩죄가 하려면 우리 실정법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하느냐. 현재 지금 간첩죄는 아까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형법상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고요. 국가보안법에 4조에 목적수행 간첩죄가 있고 5조에 자진전 간첩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상에 또 간첩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충분히 지적하셨지만은 이 북한 간첩은 1980년대 이래 그 형법 98조를 적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98조가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했을 때 처벌하는 법인데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 불법된 체제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 간첩은 북한 자체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대법원 판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은 북한 간첩들은 적국에 준해야 된다는 이 판례를 가지고 저희 준정권의 개념을 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1980년에 이제 그 목적수행 간첩죄를 갖다가 제4조 때 신설을 하면서 이제 방어과 단체인 북한이나 방어과 단체 기령받는 자를 위해서 저희 간첩 활동한 목적수행에서 처벌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간첩이 되려면 목적수행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그 기밀을 갖다가 탐지하거나 또 수집하거나 또는 누설하거나 또는 전달하거나 또는 중계를 해야 돼요. 이게 엔드가 아닙니다. 하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포섭에 대해서 북한 간첩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회의에서 만나고 또 북한 간첩하고 이메일이나 또는 사이버 드복구 같은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교신을 수차례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작권까지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죄 적용이 안 되는 게 이 간첩망이 국내에서 수집하는 북한에다가 그 올린 게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 기밀이라는 게 뭐냐? 이제 군사상 기밀하고 형법에서는 군사상 기밀을 의미하는데 이 국가보안법에서는 군사상 기밀하고 국가 기밀하고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고 국가 기밀로 보는데 아까 우리 김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국가 기밀이 되려면 저처럼 정보성을 가져요. 정보성. 그 내용이 정보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사실이라는 거죠. 개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공개성. 그러니까 이게 국가 기밀로 분류됐다 할지라도 널리 알려지는 공개 사실들은 국가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갖다가 북한 간첩이 이걸 갖다가 악용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모라는 사진작가가 국내에서 군사 시사를 군사 상급비에 해당되는 군사시를 다 촬영해가지고 그 국내외 운동권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게시판에 다 올렸어요. 그리고 북한에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북한이 와서 다운로드를 가져갔죠. 그래서 적발이 됐는데 이게 군사 상급급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미 남들이 다 보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비공식성이 때문에 그 간첩이 무죄를 받았어요. 지금 북한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기밀을 수집해서 공개된 사이트 게시판에다 딱 올려놓고 북한 보러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악용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질 비서입니다. 자, 실제 2급비를 3급비로 분류됐다 할지라도 그게 외부에 공개에 돼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안보를 유탄했던 정도가 아니면은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 비서예요. 국가 기밀로 분류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분리됐다 할지라도 이게 유출됐을 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진양이 크지 않다면 기밀 보호할 가치 없다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1982년에 대법원 판례는 국가 기밀이 매우 폭넓었습니다. 뭐냐면 북한에 전달한 그 내용이 대한민국 입장에 볼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상식적인 것이라도 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넘어갔을 때 북한의 이익이 되면 기밀을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월간 북한지 돈만 좀 교보문고에 살 수 있잖아요. 또 군사전을 사가지고 북한에 보내도 그때는 간첩죄가 증명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북한에 가서 북한을 이렇게 하는 것은 기밀이다. 그랬는데 1997년에 이놈 대법원이 죄송합니다. 이놈을 하는 말씀이에요. 대법원이 국가기밀에 대한 판례를 바꿔가지고 철저하게 정보성하고 비공개성하고 실질비성을 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국가기밀의 법이 확 좁아졌어요. 예를 들면 1심에 간첩단 사건이나 2011년에 그 왕대상 간첩단 사건 때 검찰이 기소장에다가 저희 국가기밀로 분류를 해서 기소한 내용에 3분의 1 이상이 다 왕대사는 3분의 2가 다 국가기밀인이 아니었어요. 3분의 1만 국가기밀이라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 이건 국가기밀이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간첩을 잡아도 여기에 지금 딱 지금 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국가보안법 제 4조 목적 수용 간첩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부터 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현행 국가보안법하고 제가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을 제가 분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4조 1항 2호입니다. 형법 98조니까 이게 간첩죄죠. 간첩죄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부설, 전달, 중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국가기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기밀 및 방관한책 이렇게 하는 정보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은 우리 행정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군사비밀보호부에서 1급, 2급, 3급분에 분리된 거라든지 또 정보부 보안업무 규정에서 분리된 걸 의미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방관한친 북한에게 이렇게 할 이런 내용이라면 정보라면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정보를 두차하는 그 법적 근거는 뭐냐? 지금 미국을 보시면 미국에도 간첩죄가 있거든요. 미국의 간첩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국가 기밀을 어떻게 보냐면 그 내용이 미국에 노설됐을 때 미국에 유리하거나 적에게는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걸 다 국가 기밀로 간주해서 처벌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럼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입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지 독일 법제가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일일이 외국 법제를 소개 안 한 이유는 제가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업데이트하려고 지금 빼놨는데 오늘 군주가 되시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에서의 스파이 행위라는 것은 그게 이제 누설됐거나 또 전달이나 중개됐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의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면 그걸 기밀로 간주하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방법이 다 두 가지예요. 지금 국가보안법의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판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2년 대법원 판례로 돌아가면 돼요. 대한민국에는 상식이라 할지라도 방관한테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국가기밀이다라고 하는 1982년 대법원 판례로 판례가 다시 명령 돌아가면 좋은데 지금 대법원에 지금 현재 특정 이념의 구도를 볼 때 생각이 힘듭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다시 바꾸기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판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이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7조를 갖다 없애자는 폐지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이 2건 있고 위헌법률 제초 국가법위원회라는 거죠. 9건에서 11건이 현재 지금 병합 심의 중입니다. 지금 이게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약화시키자는 데 지금 초점이 보고되고 있는데
도리어 국가보안법에다 4조에다가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진상태 그래서는 계속 이러한 주장을 펼쳐야 됩니다. 이런 주장도 펼치지 않고 그냥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개정해야 되느냐를 계속하고 국가보안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시점은 지금은 국회 의석부랑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것은 폐지하려 우리 시뻘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총선 때 다수석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형법도 좀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그 형법 98조와 72년 전 형법 조항입니다. 지금 IT 사례 얼마 갖고 안보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72년 지난 간첩죄 그 조항을 가지고 지금 21세기 현대사에 이 간첩을 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간첩죄 개정을 해야 되죠. 사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형법도 하고 특히 형법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국방부에 있는 그 영관급 장교가 군사기밀 후지TV에 있는 신호하라는 그 특허 기자한테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기밀이 유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호하라가 추방됐습니다. 왜 간첩죄 적이 안 됐어요? 왜 적국해야 되는데 일본은 무방국이잖아요. 98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간첩 활동을 해도 외국의 간첩 활동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좀 봐야 된다는 소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 간첩들이 지금 횡행합니다. 해킹하고. 이제 21세기 새로운 안보의 장애으로 열린 이 사이버 공간, 오늘 권세중 교수님이랑 나머지 두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 사이버 공간 행위되는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차제를 좀 이랑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들고요. 꼭 이러한 주장들이 이 모기 목소리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제 이게 진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불가능하더라도 계속 학계에서 또는 우리 NGO에서 이러한 그 간첩죄 보안 요구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